지난 14년간 정말 굳건하게 유지됐던 유통업계의 규칙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곧 깨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금지 규제 이야기인데요. 네, 2012년부터였죠.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들이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을 아예 못했잖아요. 맞아요. 발이 딱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빈자리를 아시다시피 쿠팡 같은 이커머스 강자들이 정말 무섭게 파고들면서 시장을 장악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규제가 드디어 풀릴 조짐이 보이니까 시장이 아주 들썩이는 거죠. 네, 특히 유통공룡인 이마트하고 물류 최강자 CJ 대한통운이 손을 잡고 이 시장의 판을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내주신 여러 증권사 리포트랑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 두 회사의 최근 성적표는 어땠는지 한번 뜯어보고요. 이른바 반쿠팡 연합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뭘지, 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을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아요.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물류의 CJ 대한통운, 그리고 유통의 이마트, 이 두 거인이 어떻게 서로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네네. 각자 잘하는 분야가 확실하니까요. 그렇죠. 특히 CJ 대한통운의 최근 실적을 보면 프리미엄 배송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이마트한테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또 반대로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이마트의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CJ 대한통운의 물류망에 어떤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규제가 풀리니까 좋아지겠지?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럼요. 그런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 두 기업의 진짜 실력, 그 펀더멘털하고 협력 구조의 본질을 파헤쳐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물류의 관점에서 CJ 대한통운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내주신 LX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25년 4분기 실적이 정말 좋았네요. 매출이 3조 원이 훌쩍 넘고 영업이익이 1,596억 원. 이거 시장 기대치를 많이 뛰어넘은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시장에서는 보통 한 1,5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걸 거의 6% 가까이 넘어선 거죠. 아주 좋은 성적표를 받은 셈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요즘 많이들 쓰시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나 테무 같은 곳들의 물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큰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CL, 그러니까 계약 물류 사업도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효과를 보면서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전반적으로 회사의 체질 개선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신호죠. 그런데 저는 그 숫자 자체보다 더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리포트를 보니까 신선식품이나 풀필먼트 물동량이 전년보다 54%가 늘었고, 특히 새벽이나 당일 배송 처리량은 무려 120%가 급증했다고요? 네, 120%요? 120%라니 이거 뭐 거의 다른 회사가 된 수준 아닌가요? 규제가 풀리기도 전인데 벌써 시장에서 이렇게 달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120%라는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왜 CJ 대한통운이 소위 말하는 반쿠팡 연합의核心 플레이어로 꼽히는지를 딱 증명하는 숫자거든요. 아, 이미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렇죠. 이미 작년부터 일요일 배송을 포함해서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많이 얻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LS증권 리포트가 아주 재미있는 지적을 하나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한번 크게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이커머스 시장의 독점 구도에 대한 어떤 경계심 같은 게 생겼단 말이죠. 바로 그 틈을 타서 네이버나 신세계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쿠팡만 바라볼 게 아니구나 하면서 CJ 대한통운을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배송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의 흐름까지 정확히 읽고 기회를 잡아서 자기 편을 늘리면서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왔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택배 물량만 늘어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LS증권 리포트에서 라스트마일 배송 WND 3PL 연계 수주 확대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썼거든요. 네, 저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했어요.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걸 쉽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기존의 CJ 대한통운이
피자를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배달 기사 역할에 가까웠다면요. 네. 이제는 아예 고객사, 그러니까 이커머스 업체의 주방 전체를 운영해주는 역할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방 전체를 운영한다고요? 그게 어떤 개념이죠? 네. 여기서 W&D는 창고 관리, 웨어하우스 앤 디스트리뷰션을 말하고 3PL은 제3자 물류 로지스틱스를 의미하는데요. 즉, 고객사의 상품을 CJ 대한통운 창고에 보관해주고 주문이 딱 들어오면 포장까지 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까지 해주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다 맡아서 처리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상품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을 다 책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박스를 옮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깊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모델이에요. 이마트 같은 거대 유통사가 새벽 배송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렇군요. 단순 배달기사가 아니라 주방장이자 레스토랑 매니저까지 되겠다는 엄청난 포부네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거군요. LS증권은 16만 7천 원, 상상인증권은 무려 18만 원까지 제시했네요. 맞아요. 시장이 CJ 대한통운의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서서 이 사업 모델 자체가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CJ 대한통운은 정말 엔진 예열을 마치고 달릴 준비를 끝낸 선수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차체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이 연합의 다른 한 축인 이마트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실적이 조금 헷갈려요. 한국경제TV 뉴스에서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600%나 폭증했다고 하는데 또 교보증권 리포트를 보면 4분기에는 99억 원 적자를 봐서 시장 기대를 밑돌았다고 하고요. 이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 부분이 이마트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마트의 본업은 마트 사업은 살아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에요. 가족들이요. 네. 4분기에 적자가 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회사인 신세계건설 때문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신세계건설에서만 무려 1,167억 원의 대규모 영업 손실이 발생했어요. 와, 1,167억 원이요? 네. 그 손실이 이마트의 연결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또 우리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도 환율이나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예전만큼 이익을 내지 못했고요. 아, 그러니까 마트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왔는데 건설 자회사에서 그보다 훨씬 큰 손실을 내버리니까 전체 성적표가 나빠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럼 만약에 그 신세계건설 문제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요. 이마트의 핵심인 할인점이나 트레이더스 같은 본업은 실제로 괜찮은 건가요?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모두 고객 수가 늘었고요. 기존 점포의 성장률도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다시 대형마트를 찾기 시작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다행이네요. 하지만 시장이 진짜 주목하는 건 이런 단기적인 실적 회복세가 아니에요. 이마트가 가진 훨씬 더 근본적인 잠재력, 바로 전구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점포망입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 거대한 오프라인 매장들이 오히려 쿠팡 같은 온라인 기업에 비해서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고정비용만 많이 나가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는 오히려 비밀병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역발상이네요. 맞습니다. 서울경제TV 분석을 보면 재밌는 비교가 나오는데요. 쿠팡이 전국에 약 200여 개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트는 이미 그보다 훨씬 많은 점포를 전국의 핵심 상권에 다 보유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법 때문에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는 그냥 불 꺼놓고 비워둬야 했던 그 매장 뒷공간 있잖아요. 창고 같은 곳들. 네네. 그 공간이 이제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명 물류센터, 즉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동네 이마트 매장 뒤편 창고가 우리 동네만을 위한 작은 쿠팡 물류센터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물류센터를 저 멀리 외곽에 크게 짓는 게 아니라
고객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송의 맨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마일에서 시간과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아, 확실히 그렇겠네요. 그래서 서울경제TV 분석에 따르면 이마트는 거의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 없이 기존 점포 공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쿠팡의 인프라와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이런 평가까지 나와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이마트 매장은 처음부터 고객들이 쇼핑하기 편하게 설계된 공간이지 물류 로봇이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진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런 곳을 물류센터로 쓰려고 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결국 매장도 물류센터도 아닌 어중간한 공간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시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앞으로 이마트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기존 매장의 쇼핑 동선하고 물류 동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할 건지, 재고 관리는 또 어떻게 자동화할 건지에 대한 아주 치밀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규제라는 가장 큰 족쇄가 풀리면 그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운동장이 생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는 이미 검증된 프리미엄 배송망과 기술을 가진 CJ 대한통운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전국적인 거점과 막대한 상품을 가진 이마트가 있어요. 이 둘이 만나면 대체 어떤 시너지가 폭발하게 될까요? 시장이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시너지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니 해도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물량. 네. 이마트가 본격적으로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 그 엄청난 양의 신선식품과 생필품 물량이 그대로 CJ 대한통운의 네트워크로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CJ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마진율 높은 풀필먼트 사업을 단숨에 키울 수 있는 그야말로 대어를 낚는 셈이죠. 기존 고객사에 이마트라는 정말 거대한 고객이 추가되는 효과, 아니 그 이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시너지는 바로 인프라의 완벽한 결합입니다. 전국에 있는 이마트 점포가 상품을 보관하고 포장하는 일찰 전진기지가 되고요. CJ 대한통운의 촘촘한 배송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돼서 고객 집 앞까지 상품을 실어 나르는 거죠. 와, 이건 마치 잘 훈련된 보병부대 이마트와 최첨단 수송부대 CJ 대한통운이 결합하는 것과 같아요. 특히 신선식품 분야에서는 쿠팡을 위협할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되면 단순히 두 회사의 협력을 넘어서서 네이버, 신세계, CJ로 이어지는 거대한 반쿠팡 연합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는 거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 같은 그런 그림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분명히 함정은 있겠죠. 모든 데 장밋빛만은 아닐 텐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큰 리스크는 이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아, 아직 법이 통과된 게 아니군요. 네, 교보증권 리포트에서도 이 점을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고 있어요. 법안이 발의는 됐지만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통과가 안 되거나 혹은 계속 지연되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법안 통과가 안 되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마트 내부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신세계 건설 같은 자회사들의 부진이 만약 계속된다면 새벽 배송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이마트에게는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그렇죠. CJ 대한통운 역시 주 7일 배송 같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결국 이 연합의 성공은 둘이 힘을 합쳐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를 압도할 만큼 클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고 그건 앞으로 증명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라는 큰 바람이 불어오면서 CJ 대한통운은 이미 갈고 닦은 프리미엄 배송 역량을 마음껏 펼칠 날개를 달게 됐고요. 이마트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막강한 오프라인 인프라를 24시간 깨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두 기업의 만남은 쿠팡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이커머스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강력한 연합군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논의는 쿠팡이라는 강력한 외부의 경쟁자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반쿠팡 연합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마트와 CJ 대한통운의 협력이 고도화될수록 어쩌면 이 연합의 가장 큰 과제는 밖에 있는 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가진 두 거대 기업의 시스템을 얼마나 매끄럽게 하나로 묶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느냐 하는 내부의 과제가 더 큰 허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적은 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 네. 이 거대한 연합군이 과연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다른 생각에 삐걱거리게 될지 앞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